봄이 왔습니다. 남쪽 마을의 골목마다 개나리가 피고 먼지 쌓인 마당에는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정분 씨는 마루 끝에 앉아 감자를 까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둥글게 다른 세월 많은 부엌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젊을 때 논밭에서 흙을 지고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얻은 손이었지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된 하루를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먼지 쌓인 도로를 따라 검은 SUV 한 대가 마당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영수와 며느리 미경이 내렸습니다. 도시 냄새가 풍겼습니다. 향수 냄새와 새 구두 소리가 조용한 집을 깨웠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정분 씨는 감자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길 막히진 않았니? 좀 막혔어요. 요즘 주말마다 차가 많네요.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표정 속에서도 어릴 적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다니던 아이였지요. 이제는 가장이 되어 늘 바쁘고 늘 피곤했습니다. 정분 씨는 묻습니다. 애들은 잘 있지? 미경이 대답합니다. 네, 둘 다 영어학원 갔어요. 요즘 학교가 바쁘네요. 잠시의 대화 뒤 미경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도배가 벗겨진 벽 군데군데 금이 간 창틀, 낡은 장판. 엄마, 이 집은 너무 오래됐어요. 곰팡이도 있고 도배라도 새로 하세요. 아니면 팔고 도시로 오세요. 저희 근처로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내 아버지랑 같이 지은 집이야. 나한텐 여기가 전부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 방을 훑었습니다. 미경은 실속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며 대출금을 갚아가는 현실적인 며느리였지요. 이 오래된 시골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서울 근교에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손이 핸드백 안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부동산 김 실장이라는 이름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마른 멸치볶음. 식탁 위엔 언제나 그랬듯 말이 적었습니다. 정분 씨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요즘 애들에겐 잔소리겠지. 그래서 침묵을 배웠고 웃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게 평화라 믿었지요. 영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이번 달 성과금 나왔어요.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게요. 정분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니들 써. 손주들 학원비도 들잖니.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너무 아껴 쓰지 마세요. 말은 다정했지만 그 속엔 무언가 묘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를 위해 걱정하지만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리, 그 간격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분 씨는 불을 끄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됐지만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직접 짜준 문패, 아들들이 뛰놀던 마당, 그리고 손자들이 놀러와서 웃던 여름날. 모든 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 팔면 난 어디로 가야 하나? 잠시 후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둘. 봄밤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아무도 모르게 오래된 집의 시간 속에서 정분 씨는 문득 느꼈습니다. 지금 이 고요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빛, 며느리의 말, 그리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추억들.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부딪힐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좀 쉬면 안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마당 끝 감나무 위에 달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집이 달빛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봄비가 이어졌습니다.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고여 마당 흙길이 눅눅해졌습니다. 정분 씨는 장독대 앞에 서서 젖은 뚜껑을 닦았습니다. 오래된 항아리 위로 낙엽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엔 밭에 나가 나무를 따고 오후엔 마을회관에 들렀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아들네 안 올라가요? 정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애들이 바빠요. 그냥 전화로나 인사하죠.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손주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고 들여다봤지만 대부분은 광고 전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분 씨는 부엌 창문을 닫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며느리의 핸드폰.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스피커로 흘러나온 통화음이 귀에 닿았습니다. 네, 김 실장님. 그 집요, 네, 한 4억쯤 나올까요? 시어머니랑 상의해 볼게요. 일단 매물로 올려놔 주세요.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창문에 닿은 걸레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고인 빗물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말을 걸 수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이요.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손수 지은 집이었고 자신이 반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혼잣말했습니다. 이젠 내 이름이 필요 없나 보네. 저녁이 되어 아들 부부가 나섰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올라갈게요. 그래, 천천히 가. 그들이 떠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분 씨는 식탁에 앉아 손가락으로 나무결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아들, 밝게 웃는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들. 그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자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항상 뒤에 있었음을. 항상 남의 자리를 채우며 살아왔음을. 그날 밤 방 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희미한 불빛에 비쳤습니다. 정분 씨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지쳤어요. 이 집도 이 인생도 다 당신이랑 같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슬펐습니다. 새벽녘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는 거실로 나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도장, 등기 서류, 은행 통장.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해 놓고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네. 그녀의 말은 아주 작았고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던 그녀에게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어르신. 요즘 어찌 지내세요? 그냥 뭐 잘 지내죠.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비 오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 남편의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좀 챙겨야 하나 봐. 창밖에서는 비 냄새가 짙게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누가 날 찾을까?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용히 식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체념이 한 줄기 한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생활비 통장이라 적힌 낡은 봉투. 그 속에 든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오래된 결심의 불씨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결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워지던 이름이 다시 한번 자기 목소리를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 속 한 문장. 이제 내 인생을 찾아가려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며느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신 게 혹시 우리 때문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는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 그분요? 집 매매 다 끝났어요. 보름 전에 오셔서 바로 계약했어요. 대금도 전액 입금됐고요. 보름 전이면 우리가 여행 가기 전인데요? 맞아요. 그날 바로 통장 이체하셨고 잔금은 여행 떠나시기 전날에 받으셨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처럼 말이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어머니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수진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참 고마웠어. 처음엔 낯설고 서운한 순간도 많았지만 너는 늘 내 말을 들어주었지. 근데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게 싫었어. 내가 젊었을 땐 남편 따라 평생 살림만 했어. 아이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랐지. 그런데 이제 조금은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 이 돈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써. 나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었단 걸 기억해줘.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갑작스레 떠났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어머니가 무슨 큰 병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정분 씨 가족 되시죠? 상대는 충청도의 한 요양원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여기에 계세요. 다만 잠시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며느리 미경은 남편과 함께 곧장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아래 조용한 작은 마을의 요양병원.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린 너무 걱정했어요. 내가 말하면 너희가 못 가게 할 거잖아. 민수랑 너 늘 내 눈치 보면서 살았잖니. 나는 이제 너희 짐이 되기 싫었단다. 어머니가 짐이라니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민수야, 나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지. 근데
이제는 그냥 정분으로 살고 싶어. 조용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럼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내가 떠난 건 너희에게서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돌아가려는 거야. 그날 이후 어머니는 요양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지냈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이웃들과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죠. 시간이 흐르며 시어머니의 SNS 계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나를 알아가는 중이다. 늦었지만 내 인생의 봄이 찾아왔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누군가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기적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인의 마지막 선택이 진정 이기적인 걸까요? 당신이라면 이 시어머니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